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면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역사와 법리적 해석,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데요. 오늘 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지 그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연례 행사 말이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다시 한번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정해진 수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보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럼 우리 정부는 곧바로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불러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죠. 정말 매년 반복되는 데자뷰 같은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사연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 갈등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갈등.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된 걸까요? 이제부터는 양국의 주장이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 바로 역사적 기록과 법리적 해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아주 오래전 17세기 일본의 에도막부 시절 문서를 보면요. 당시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제 41호를 통해 석도, 바로 이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확히 했죠. 그런데 문제는 1905년에 터집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으로 정신없던 틈을 타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고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K킨 677호라는 문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시켰어요. 바로 이 역사적 사실들을 두고 양국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겁니다. 양쪽의 핵심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본은 이거예요. 1905년에 우리가 편입할 때 독도는 주인 없는 땅, 즉 무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차지한 거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독도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죠. 자,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1900년 칙령으로 행정 관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5년 편입은 러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침탈 행위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전쟁 후 연합군이 스케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기록 공방이 팽팽한데요. 이럴 때 국제법에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바로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실제로 누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특정 영토에 대해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실효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에는 우리 해양경찰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요.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있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저반시설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소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법리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작은 바위섬을 두고 양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이 문제가 단순히 섬 몇 개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 영어로는 EEG라고 하죠. 간단히 말해서 자기 나라 해안선에서부터 200캐리,
그러니까 약 370km까지 뻗어나간 바다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물고기를 잡든 해저에서 석유를 캐든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200캐리,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누구의 영토냐에 따라서 이 광활한 이의지의 경계선이 완전히 새로 그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독도는 동해바다의 주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은 곧 막대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주변 바다는 엄청난 황금 어장이고요. 또 바닷속에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미래 에너지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죠. 게다가 중요한 배들이 지나다니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자존심 대결을 넘어 미래의 자원과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인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국제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독도 문제가 국제 정치 무대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더 넓혀서 이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을 넘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얼마나 복잡한 지정학적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역학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독도 문제에 집착하는지 그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용 카드라는 거예요. 영토 문제를 꺼내 들면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우리 정부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그림, 바로 국제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사회에 여기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분쟁 지역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문쟁 지역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끌고 갈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의 큰형님 격인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로 삐걱거리면 자신들의 안보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하죠.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 역시 동해의 해양 질서가 바뀌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도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이런 외교적 갈등이 그냥 말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 즉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과거에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오가는 관광객 수가 뚝 떨어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는 등 양국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워낙 깊숙이 얽혀 있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마찰은 서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해묵은 갈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한일 관계, 그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은 상징적인 수준에서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은 실효적 지배를 굳건히 하면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관리된 갈등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 고조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의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인사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면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략적 관리입니다. 이건 영토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을 고수하되 안보나 경제처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또 별개로 협력해 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틀에서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이 아닌 차관급을 보냈다는 건 일단 영유권 주장은 계속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 전체를 파탄내고 싶지는 않다는 일종의 수위 조절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갈등 고조 시나리오보다는 첫 번째 현상 유지나 세 번째 전략적 관례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려는 제스처로 분석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 뭐라고 하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에 관한 확고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관리에 있겠죠. 역사와 법리, 국내 정치와 국제 역학,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의 실타래를 양국이 과연 어떻게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통제 가능한 틀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